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오늘은 2025년 1월 3일입니다. 요즘에 물가도 그렇고 정치도 그렇고 혼란스럽습니다. 정부나 그다음에 국민이나 지금의 똘똘 뭉쳐도 지금의 경제를 헤쳐나가기가 힘든데 너무 혼란이 많다.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물가도 많이 오른다. 그거는 제가 한 10년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물가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오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법관 임명하는 것은 제 생각으로는 잘했다. 그렇습니다. 왜냐? 법관이 판결할 수 있는 정족수 6명을 가지고 정당성 문제가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8명까지는 2명을 임명하는 것은 잘한 일이다.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리고 옛날에 제가 한자 한문 학자이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선조의 세종실록 이런 데 보면은 허준 동의보감을 창제하신 허준 같은 경우에도 허준 선생님이 구침지희라고 해서 침 하나로 모든 병을 다 고치는 침술대가다. 한방학과에서 침국가가 있는 것처럼. 그래가지고, 너무 공이 많아가지고, 품계를 3단계, 4단계를 올렸습니다. 임금이. 갑자기 당상관에 가자하도록 하여라 하니까 대소신료들이, 상소를 올려서,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차자라고 합니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쌓였습니다. 천년사직에 이런 일이 없어가지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갑자기 품계를 몇 단계를 올려서 당상관에 가자해가지고 표서를 내린다. 그래가지고 항의가 엄청나게 빗발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대권이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은 계엄령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됩니다. 대권을 내려가지고 동의보감을 창제한 허준이를 당상관에 직접 임관식에 참석해서 수여를 했습니다. 대권으로 임금이 하게 되면은 어느 누구 하나도 항의를 못합니다. 대역죄인으로 그때는 가름했습니다. 항의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대통령이라든가 대통령 대행을 하는 분이라든가 홀로 외롭습니다. 그 결제를 할 때는 외롭게 혼자서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외롭게 가장 최고 책임자는 외롭다. 외로우면서도 합당한 결제를 내려야 한다. 이런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옛날의 임금들도 전부 다 경들의 얘기를 일일이 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얘기를 들어봅니다. 들어보고 다 그렇다 그러면
그렇게 그 중지를 모아서 그렇게 결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것은 내가 생각할 때는 절대 아니다 해가지고 독단적으로 임금이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윤허라고 합니다. 임금의 허락, 결제를 갖다가 수결이라고도 하고 윤허라고 해요. 그래서 그 우리 행정부의 수반이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제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됩니다. 그것은 여러 사람이 협의를 하고 중지를 모아서 결제를 하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는 나올 수가 없지요. 그게 이제 대통령의 대항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하는 얘기는 모르지만은, 정식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제를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을 대항을 하는 대권으로 하는 것도 제 생각에는 별 문제가 없다. 그리고 법관이 6명보다는 8명이 채워져서 뭐 탄핵을 판결을 내리든 유권 해석을 내리든 법리 해석을 내리든 그 정당성에 문제가 없어집니다. 6명이 판결을 내리면 또 문제를 삼아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내가 그 전에 여러 얘기를 들어보면은 너무 그 판결이 늦다. 저 친구도 그 이혼을 했는데, 이혼 소송을 하고 3년인가 4년 만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늦으면 늦을수록 국민한테 피해가 갑니다. 일단 결단이 빨리 이루어져야 그 이혼하는 사람들도 빨리빨리 결정을 하고 새로운 출발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거의가. 그래서 이혼을 하는 시간도 3, 4년이 걸린다. 그리고 지금의 그 정치권에서 얘기할 때도 탄핵도 빨리 하라. 또 저쪽에 야당의 재판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도 빨리 하라.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중립적인 입장에서 그 판결은 동시에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서로 얘기 들어보니까 판결을 지연시킨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잖아요.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사법부에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최소한 그 탄핵이라든가 그 쟁점이 되어 있는, 이슈가 되어 있는 판결은 우선해서 판결을 빨리 내려야 한다. 그래야 떳떳하게 대통령으로 나와서 국민들이 믿고 투표를 할 거 아니에요. 판결을 받는데 무죄를 받았다. 아무 이유가 없구나. 그렇게 하면은 더 좋은 그 인상이 남잖아요. 결국은 탄핵이 먼저 돼가지고 결국은 판결을 해야 될 것은 흐지부지 용두사미로 판결도 안 하고 어떻게 됐는지 민감해서 없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더 불신이, 정부에 대한 그 삼부 요인에 대한 불신이 더욱더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국정이 더 소용돌이에 몰리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법부는 신속 정확하게 할 우선순위를 정해서 그 야당의 그 수반, 그 다음에 그 행정부의 수반, 이런 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그 재판에 걸려 있는 것은 선후를 가리지 않고 먼저 접수된 순서대로 먼저 판결을 하고 접수 순위를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접수 순위를 봐서 먼저 접수된 것은 우선순위를 가려서 먼저 결판을 내리고 그 다음에 접수 순대로 내리고 이렇게 다 내린 다음에 판결이 완결된 다음에 대통령 후보로 나올 수 있다. 이런 그 법 제정도 있어야 합니다. 그 판결에 있고 아직도 그 선고 판결이 내려지지 않고 지금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대통령 후보는 나올 수가 없다. 이런 법령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 없다고 하더라도 그걸 대신할 것은 사법부에서 빨리 판결을 내리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뭐 야당에서 누구 그 다음에 여당에서 누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뭐 미룬다 지연해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지연해가지고 서로 벗어나려고 한다. 이렇게 여론이 비등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또 불신이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불신이 생기고 국민들이 전체가 통합이 잘 안 돼요. 4분, 5분요 갈라진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판결이 지금의 여론에 보면은 너무 판결이 늦다. 그래서 그 판사들을 많이 늘려야 한다. 뭐 인력이 부족해서 그런지 뭐가 부족해서 그런지 지금의 국민 여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빨리 판결을 내리는 것도 국정 안정의 1순위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래서 다음에 대통령이 나올 사람들의 후보 사람들이 소송에 지금에 접수되어 있거나 소송을 앞두고 있는 사람은 판결이 날 때까지는 후보로 나올 수가 없다. 이런 것이 있어서 깨끗하게 그 결판이 나가지고 깨끗하게 후보로 등록하게 되면은 국민들이 더욱더 믿고 완전히 통합이 되고 국정이 안정됩니다. 그래서 사법부가 할 일은 빠른 판결이다. 정확한 판결, 빠른 판결이 국정 안정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렇게 봅니다. 저는. 그렇게 되면 국민들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국민들도 갈라치기 돼서 여당, 야당 서로 국민들이 갈라치기 해가지고 난리 치잖아요. 이런 것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도 빨리 판결은 내려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탄핵도 탄핵하고 그 대통령 후보로 있는 것을 동시에 판결을 완전히 불식시켜 가지고 내려 가지고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은 국민들이 대환영을 하고 사법부의 그 신임도가 엄청나게 높게 올라가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대통령 대행이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이유를 삼고 거기에 대표성이 있고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인가. 대통령 대행권으로. 그게 문제가 된다고 그런 얘기가 나온지는 몰라도 그런 것이 문제가 없다면은 최고 대통령의 그 대항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독단적으로도 결재가 가능하고 훌륭하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임금들도 그렇게 했어요. 여러 그 신하들한테 물어도 보고 중지를 모아서 이게 옳구나 했을 때는 그렇게도 윤허가 떨어지고 이건 아니다 해서 임금님의 독단적으로 결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게 이제 애로운 결재다. 가장 최고 책임자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애로운 그 고독한 자리에 서 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 결재 하나가 국민들의 좋고 나쁨이
갈라진다. 그런 막대한 막중한 그 손끝에 달려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의 그 여당이든 야당이든 뿔뿔이 흩어져 가지고 있잖아요. 그 여당도 좀 여기저기서 뭐 서로 난리쳐 가지고 집안 싸움 뭐 해가지고 여기서 전 뛰쳐나가고 더저 뛰쳐나가고 자기 그 어머니 품 안에 들어와서 좋든 싫든 지지고 뽑고 하든 거기에서 같이 있으면서 그 정치적으로 커야 나중에 좋은 일이 생기지. 여기에 뛰쳐나가고 저지 뛰쳐나가고 이게 4분 5분 열이 되면은 됩니까? 그 힘도 약해지고 여당이나 야당이 그렇게 된다면은 힘도 약해집니다. 그런 것도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는 제가 나쁜 말은 옛날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 전에 뭉치면 살고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뭉치면 산다는 얘기예요. 똘똘 뭉치면은 뭐이든지 똘똘 뭉치면은 자기인데도 좋은 일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여기 뛰쳐나가고 저기 뛰쳐나가고 자기가 뭐 야당이든 여당이든 거기서 정치를 시작했으면은 거기가 어머니 품 아닙니다. 요즘같이 이 시대가 이렇게 그 전 세계적으로 지금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이 상당히 난세에 있는 때에는 도출 행동해가지고는 인기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거는 경기가 잘 나가고 국제사회가 잘 돌아갈 때 되는 얘기예요. 지금은 안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너무 딱하다. 돌출 행동을 하면은 그 전에 뭐 누구누구는 돌출 행동을 해가지고 대통령까지 됐다. 인기가 돼가지고 뭐 누구누구하고 악수를 안 하고 뒤로 돌아서면서 욕을 해가지고 톱스타가 됐다 해서 대통령으로 갑자기 뛰었다. 이런 것은 경기가 좋을 때 국제사회가 좋고 살만하고 국정도 안정되고 이런 상태에서는 가능합니다. 가능해요. 국민들도 지금에 살기 어렵기 때문에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국민들도 지금 짜증이 나 있는데 그게 통하겠어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법관을 2명 임명한 것은 정당하다. 원래 9명인데 이게 뭐 유불리를 따져서 정적 충원을 해야 되잖아요. 부족하면은. 그래서 대통령 대행이라고 해서 독단적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뭐 법률적으로 어떻게 뭐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그 대행을 하는 것도 혼자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마디를 하고 싶어서 이제 오늘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야당 여당을 떠나서 너무 정말 혼란스러워요. 우리 저번에도 얘기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정치는 아이들이 게임 장난을 하는 것 같아요. 이번에 대통령을 뭐 어떻게 뭐 뽑아가지고 서로 사이가 안 좋은 사이를 더 국민들이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런 사람을 갖다가 또 앉혀놓으면은 국정이 안정되겠어요? 안정 안 됩니다. 늘상 이 꼴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도 얘기했지만은 마음의 상처가 서로 좋지 못한 악연이 있는 사람들은 정치권에서 제2선에 물러나고 새로운 참신된 사업가 출신의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 제가 저번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서로 악연이 있고 좋지 못한 사이에서 사이가
있는 사람들이 이제 정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또 파열림이 생깁니다. 불협화음이 생겨요. 늘상 지금의 군간민이 지금의 똘똘 뭉쳐도 지금의 살아가기 힘들고 국제사회를 나가기 힘든데 지금 이 상태가 그렇게 되면 되겠어요?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도 딱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이번만이 아니고 다음 차기 대통령이 계속 나와서 이러한 상황이 반복이 된다. 그때는 늦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그 10대 분쟁 국가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 오판할 수도 있다. 이런 신문도 지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대통령이 되면은 보고받을 때 평생 태어나가지고 듣도 보지도 못한 보고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판이 생길 수도 있어요. 내가 김정은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면 그렇게 됩니다. 전 세계 나라들의 그 비밀 정보원, FBI라든가 우리나라 같은데 국정원 이런 데서도 대통령한테 보고할 때 보면은 여러 가지 정말로 무서운 보고들도 들어올 게 아니에요. 생전 태어나가지고 그런 얘기는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남북 간의 대치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고정 간첩이 사실상 있긴 있습니다. 없지는 반국가적인 세력들이 있다는 얘기죠. 포섭하려고. 그 전에 내가 얘기 들어봤는데, 우리나라 정부의 요인들을 포섭해가지고, 그 대가로 이제 비트코인을 줬다. 그 보도도 한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틀려서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는 대치관계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정간첩이 있다고 봅니다. 그거는 당연히 있어요. 그래서 가짜뉴스에다가 여론조성 이런 것들이 사실상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먹는다 하지만은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대통령이 되면은 평생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보고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 깜짝 놀라는 일도 있겠지요. 생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런 보고사항이 없었는데 이게 무슨 얘기야? 깜짝 놀라는 그 사항들도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 이제 전 세계 대통령들은 국정을 운영하는데 특단의 정부 정책을 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제가 미루어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고정간첩이라든가 반국가적인 사회단체, 정부 주요 요인들을 포섭하려는 사람들이 곳곳에 고정간첩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